안녕하십니까. 아디아쭈 아디입니다. 오늘이 9번째 방송이고요. 지금은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준비한 시간은 11시 34분이고요. 지금은 1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동영상을 예쁘고 멋지게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널을 열고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기도 해서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여유 있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김두리 교수님의 강연을 읊는 것을 방송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김두리 교수 덕분에 사실은 제가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들, 질문들에 대해서 좀 풀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나 말고 나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 부류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 서민민초들을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김두리 교수가 나의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리 교수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김두리 교수의 강연을 듣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김두리 교수의 강연을 그대로 읊는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연속 선상이에요. 김두리 교수가 오래전부터 강연을 하고 다니는 내용의 키워드 핵심이 교육과 통일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통일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분의 강의를 유튜브로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또는 내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 중에 알지 못했던 것들도 많아서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제가 오래전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을 너무나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용어들이나 교육도 그 교육에 대한 뭐 아주 전문적인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될 때는 저도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 현재 우리나라 교육 그 환경이 교육 구조가 불러오고 있는 잘못된 경쟁,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아이였을 어른들, 남녀노소 모두가 힘든 그런 사회와 국가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나 자신을 비롯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간절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이해가 돼서 제가 이렇게 비록 제 사유 100%는 아니지만 김두리 교수의 강연을 그대로 읊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두리 교수의 어느 유튜브 채널 말
강연을 듣고 제가 오래전에 정리해 둔 것인데요. 요거는 어느 채널인지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미리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그 더 민주당은 진보적인가라는 주제는 그 직접 민주주의 연대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었던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잘 적어놓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채널에서 이것을 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었기도 했어서 꼼꼼함을 조금 놓쳤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읊어드리려고 하는 것도 어느 유튜브 채널 발에 김유리 교수가 초청이 되셔서 하셨던 강연이에요.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이 구절 또한 김유리 교수가 자주 강연하실 때마다 쓰시는 구절인데 이 말은 독일의 어떤 철학자, 어떤 학자가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대로 김유리 교수도 인용을 해서 많이 강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경쟁은 야만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조금 자연스럽게 읊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올해가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방교육청 몇몇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혁신교육일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선생님들은 올해야말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첫 해, 새로운 100년의 교육이 시작하는 첫 해라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새겨야 한다. 지금 이 첫 문단을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떠오르는 게 혁신학교라는 붐이 한참 일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생 때 일이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쯤부터 혁신학교 붐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자치적인 교육 혁신학교라는 이름 하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조금 이름을 명명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이 강연이 아마도 2019년, 20년 그때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교수가 그때 초청되셔서 강연을 한 시점이긴 하는데요. 혁신교육이라는 지정됐던 이런 일들은 그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어른들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4-5시간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다는 상황 자체가 실로 끔찍한 일이다. 한국, 중국, 미국 3개국은 생태적 상상력이 거의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최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지구의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염려도 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 내에서는 이기적 개인주의자들만 존재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사회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보아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기적인 국가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번 예멘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며칠 사이에 70만 명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청원을 올린 나라. 법무부에서 500명 중에 단 2명 받았다. 법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성, 관료성, 국제적인 연대에 대한 무감각,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생태계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우리는 발전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다. 또 지금 같은 유형의 생태계 파괴가 계속되고서는 인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는 계속되어 왔다. 최근 독일에서는 최후의 인간, 최후의 인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아이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거라는 이야기에도 각종 자료에 대한 증명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전혀 없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테크노피아라는 말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은 이재용이 삼성에서 만든 말이다. 테크닉이 유토피아를 가져온다는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말들을 통해서 끝없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퍼뜨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한국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국제적 또는 생태적 무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은 위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에는 앞으로 인류는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더 비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이러한 인식이 없고 코로나19를 하나의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이다.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 완전히 전도되는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쩌면 지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 견고하다, 영원하리라 생각해온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우리를 전 세계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근대적 사회 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이것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체제인가? 거대한 근대적 사회 구성체로의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의 문제로 돌아보면 독일 아이들의 경우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독일 아이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의 모습이다. 모든 상품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파괴 내지 변용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 맹목적으로 소비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 의식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아이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현 정부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산업시대의 발전 이데올로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보 정부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의 책임은 무척 크다. 그러나 교사들도 왜 책임이 크고 중요한지는 잘 모른다. 오늘의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국가이다. 녹색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가장 합리적으로 녹색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든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는 생태도시의 모범, 전형이라고까지 한다. 이러한 독일을 만든 것이 바로 교사들이다. 교사들의 시출발이 지금의 독일을 만든 것이다. 1970년대에 녹색당이 세워졌고 녹색당은 교사들의 정당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의회에 진출을 했고 1990년대에 8년 집권을 했다. 8년 동안 독일을 녹색 국가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주축이 교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왜 교사들이었을까? 또 교사들은 왜 전적으로 새로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운동을 벌였을까? 녹색당은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은 항상 발전을 지향해왔다. 누가 더 발전을 시키느냐의 경쟁을 끊임없이 했고 하고 있고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로
발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이 잘못된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녹색당이다. 누가 이 거대한 반란의 꿈을 꾸겠는가? 지식인이 아니면 못 꾼다. 교사야말로 한 사회 안에 있는 가장 거대한 지식인 집단이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들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감지력이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교사 집단의 전복적인 정치 기회의 획이 된 것이고 결국 독일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이후 녹색당은 전 세계에 확장이 되었고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 2위가 되면서 유럽 정치 전체를 장악해가는 상황이다. 얼마 전 신문에 프랑스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돌풍이 불었다. 코로나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가 지금같이 이루어져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독일은 내가 던진 표가 세상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대한 표의 효능성을 그대로 느낀다. 녹색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그 도시의 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바뀐다. 자전거와 전철만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가성비와 물질주의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탈물질주의의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처럼 생태적 상상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젊은 아이들이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것에 지나친 신경을 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할머니들이 화장을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된 행동, 태도, 의식은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시대착오적인 자본주의의 논리가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험에 대한 상상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진정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해간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의 본질은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해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인신을 제압하는 방식이 군사 독재의 방식이었다면 자본 독재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포획한 것은 아닐까? 제가 챕터 제목을 한번 뽑았는데 이 첫 번째는 시작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서 챕터 제목을 제가 뽑지는 않았네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첫 번째 꼭지로 제가 우리의 교육과 경쟁이라고 하는 꼭지 제목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챕터 본문 우리의 교육과 경쟁. 한국은 생태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쟁 이데올로기는 자본 독재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이데올로기다. 한국이 완전히 물질주의적 사고에 포획되어 있듯이 한국 교육은 자본이 요구하는 경쟁 이데올로기의 포로이다. 우리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전면적으로 포획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영국의 더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다. 얼마 전 르몽드지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고 학교는 가장 경쟁적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쟁과 고통 속에 있는 불행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어른들을 믿으면 안 된다. 어른들이 결코 학생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다. 어른들은 공모해서 더 삼엄한 감독을 할 것이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였다.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다. 여성 해방, 여성이 했고, 흑인 해방, 흑인이 했으며, 학생 해방, 학생이 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그것을 다 보여준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학벌계급 사회를 가지고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프랑스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프랑스의 학벌체제는 그것으로 고통받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1968년에 파리의 거리를 완전히 휩쓸면서 스스로를 해방했다. 그들이 1, 2, 4 대학으로 소르본느를 해체한다. 파리는 지금 1대학부터 10대학으로 평준화가 되었다. 그것 또한 학생들이 이루어냈다. 사실 얼마 전 총리와 장관이 배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학생들이 광화문에 나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다. 지금 그런 것을 학생들도 두려워하고 교사들은 더 두려워한다. 교사들도 지금 충분히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교사뿐 아니라 학생,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연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민주적 행위가 무엇인지 모른다. 40대 이하의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들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몸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젊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해방할 시기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지해주고 학부모들이 같이 지지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경쟁, 우리의 고통으로서 우리가 사회가 좋아지고 그 결과로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 결과와 고통의 결과는 너무나 기형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다. 강자가 약육강식하는 정글에 다름없고 일체의 연대가 존재하지 않고 일체의 약자에 대한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경쟁 체제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좋은 아이가 되고 이 사회 그 다음에 제가 사회가 되고 아이가 되고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는가.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경쟁, 우리의 고통으로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그 결과로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 결과와 고통의 결과는 너무나 기형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다. 강자가 약육강식하는 정글에 다름없고 일체의 연대가 존재하지 않고 일체의 약자에 대한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경쟁 체제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좋은 아이가 되고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는가?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서울대 안의 모범생 그룹을 대상으로 공부 비결을 물어본 기사가 있었다. 그 비결에 대한 답은 87%의 아이들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적었다가 달달달 외워 풀어내는 게 공부 비결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 교육이 만든 최고의 산물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다. 창의력이 부족하고 주관적인 관점이 결여되고 개성도 없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모두 의대에 가겠다고 한다. 사실 의대를 가겠다는 아이들은 10명 중 1명 정도나 될까? 배를 가르고 피를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독특한 사명감, 독특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의사들이 가장 불행한 직업군이라 할 수 있다.
의사 대부분은 자신의 일과 맞지 않아 괴로워한다. 그럼에도 의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도적인 계기인가? 아니다. 사실 중앙대에서도 많은 교수들이 의대 교양 수업 들어가기를 기피한다. 그 수업 한 학기 하고 나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게 이유다. 다른 수업과 다르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웃는 아이를 볼 수가 없고 그런 아이들도 모두 침울하고 또 그 안에서도 전공의가 돼야 하니 경쟁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공의는 어떤 전공의를 하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가? 지금 부평 같은 경우 하루에 잘려나가는 손가락이 100개가 넘는데도 붙여줄 의사가 없다. 의사가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 등에 몰리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가장 잘 키워냈다고 하는 그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식으로 경쟁에 몰아넣고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무엇을 얻었는가? 심지어 서울대생 아이들의 절반에 가깝게 우울증 상태라고 한다. 2018년 서울대 심리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이다. 서울대 아이들 46%가 우울증 상태인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이며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납득이 되기도 한다. 늘 1등을 해야 한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인 것이다. 왜 1등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회는 어디에서나 늘 경쟁을 해야 하는 곳이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한 자가 모두 독식하는 것이니 연대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경쟁을 절대시하다 보니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진실을 아는 것 또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 경쟁이 공정한가이다. 그러니 명명백백한 정답만 고르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다. 명명백백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면 학부모가 항의하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낮은 수준의 공부를 한다는 것인가. 명명백백한 정답이라는 것은 다른 보다 복잡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지 명명백백한 지식을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 우리는 서울대생조차 토시 하나 안 빼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결국은 지식은 많으나 사유 능력은 결여된 아이들을 길러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벌이는 이런 추태의 원인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10번째 시간에 만날게요.